자, 이제 회사의 운영, 한 명 회사의 운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집행인데요. 자, 회사 내부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집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업무 집행이라는 것은 회사의 고용을 몇 명이나 할 것이냐, 생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은 민법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 정관 또는 상법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 방식이 상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조합과 다르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각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각 사원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고 업무 집행까지 하는 것이에요. 다만 정관으로요. 여러 명의 사원 중에 일부 사원을 업무 집행 사원이라고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 사원이지만 업무 집행권이 있고 없는 그런 사원이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업무 집행권에 관한 다른 정함은 무조건 정관으로만 해야 하고, 파란색으로 적는다면 총사원의 동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관에 못 박아둬야 되지 총사원의 동의로 일회적인 어떤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일부의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업무집행사원을 따로 정하는 것도 반드시 정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집행의 방법. 자, 원칙은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없으면 각 사원이 업무집행을 하고요.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민법 조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총사원,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 총사원 과반수로서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업무집행을 가지고 있는 사원은요, 업무를 집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원의 업무집행을 스톱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이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 사원이 따로 없다면 모든 사원에게 이의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사원은 각 사원은 업무 집행에 대해서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일단 그 행위를 중지하고요. 그다음에 고냐 스톱이냐를 정하는데 고냐 스톱이냐를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던 사원 포함해서 모든 사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일부 사원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따로 정했다면 이 모든 내용이 각 사원이 아니라 각 업무집행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업무집행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고 의사결정은 업무집행 사원 과반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다음 다른 업무집행 사원의 이의가 있으면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고냐 스톱이냐를 정한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배인의 선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배인이라는 자는 너무나 중요한 자다 이거지요. 따라서 지배인의 선해임만큼은 업무집행 사원이 따로 정해져 있건 아니건 무조건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는 것이에요. 지배인의 선임만큼은 업무집행 사원이 따로 정해져 있건 없건 무조건 총사원의 과반수로서 선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 업무집행 사원이 있다면 이것도 무조건 정관으로만 정할 수 있지요. A와 B는 업무집행 사원이고 정관으로 A와 B는 공동 업무집행 사원이다라고 정하는 순간 이제는 과반수가 아니라 무조건 만장일치로 업무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 업무집행 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양으로 3번 업무집행권 상실 청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집행권이라는 것은 원래 각 사원이 쓰고 있던 감투야. 근데 일부 사원에게만 업무집행권 감투를 씌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집행권의 상실이라는 건 뭡니까? 사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투만 베끼는 거예요. 그 감투만 베끼는 거예요. 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현저히 부정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이때 중대한 의무에는요 자기거래 금지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업 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도 할 수 있고 업무 집행권 상실도 할 수 있어. 아예 잘라버리거나 감투만 베끼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자르는 건 안 돼. 자기거래 금지 위반은 자르는 건 안 돼. 하지만 감투 베끼는 건 가능해요.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법원은 업무집행권 제명은 중요한 거잖아. 자르는 거니까.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하지만 감투 베끼는 건 각 사원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원 혼자서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 상실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등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직무대행자.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등기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주식회사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사원의 이익 충돌의 방지 규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원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경업 금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가 있고요. 사원은 다른 사원 동의, 뭡니까? 그냥 다른 사원 동의라고 하면 다른 사원 전원 동의를 말해요. 나를 제외한, 내가 경업을 하려고 그래요. 나를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동종영업 목적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업은 다른 사원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 할 수 있어. 자, 이를 위반하여 거래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경업금지 의무 중에서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개입권 행사할 수 있죠. 개입권의 행사는 과반수 결의입니다. 개입권 행사도 전원 동의라고 하면 개입권 행사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입권 행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러한 개입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거래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원이 안 날로부터 2주, 그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입권 행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나 개손해였지요. 근데 사원에 대해서는 해임이라고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나 아니면 감투 베끼는 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의 상실 또는 제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도 가능해요. 자, 반면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은 어떨까요? 자, 자기거래금지는 소유자잖아요, 사원이. 그러니까 좀 봐줘,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으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거래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 사유로는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 어디다 적으시냐면 여기다가 적긴 좀 좁네. 여기다가 적으시거나 여기다 적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공간이 좀 넓으니까 한 줄이 한 3줄 정도 됩니다. 자, 사원의 의무로서 경, 용, 자라고 했을 때 기회 유용 금지 의무는 주식회사에만 있어요. 자, 경업금지 의무와 자기거래 금지 의무 중 경업은 전원동의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동의가 필요하고요. 자기거래는 나를 제외한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제명의 위반은 제명 사유예요. 하지만 자기거래 금지 의무 위반은 제명 사유가 아니라 이거죠. 물론 둘 다 감투 베끼는 건 둘 다 사유가 돼. 중요한 의무 위반으로서 감투 베끼는 건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상실은 됩니다. 자, 제명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다르다는 거 꼭 정리하시기 바라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자, 이번엔 대표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한다, 계약서에 사인할 권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기관 업무집행 사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요. 업무집행 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또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이 없다면 각 업무집행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모든 회사가 동일해요. 모든 회사가 업무집행 기관이 회사 대표기관이 됩니다. 주식회사 이사 중에서만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요. 유한회사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한명회사도 각 사원이 업무집행을 할 수 있을 땐 각 사원이 회사 대표, 일부 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을 땐 그 업무집행 사원이 각자 회사 대표가 원칙인 거예요. 다만 그 업무집행 사원 중에서도 또 대표 사원을 따로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 사원에 대한 특정한 정함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입니다. 자, 업무집행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만 할 수 있어요.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뿐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총사원의 동의로도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기 바라요. 이게 한명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다 똑같아요. 업무집행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으로,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입니다. 그러니 업무집행 사원 중에 일부 사원에게만 대표권을 준다?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고요. 공동대표 사원을 정하는 것도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이죠. 그것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하는 것이에요. 다음 대표권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에 대한 내부적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209조 규정이죠. 원래 한명회사 규정이에요. 이것을 각각의 회사들이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표 사원과 회사 간 소송. 자,
인적 회사 한 명 합작에서는 감사 같은 게 없지요. 감사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대표 사원과 회사 간 소송은요. 다른 대표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냥 소유자니까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면 돼. 자, 그런데 대표 사원과 회사 간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다면요. 자, 어떤 경우에만 이럴 수가 있죠? 그렇죠. 회사에 자, 대표 사원이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모든 대표 사원이 다 원고나 피고야. 그리고 회사가 원고나 피고 상대방.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라는 거예요. 보통은 대표 사원 한 명 정합니다. 한 명 회사에 사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대표 사원은 보통 한 명 정해. 그러니까 그 한 명의 대표 사원과 회사 간의 소송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명의 대표 사원 외에 다른 대표 사원이 있으면 걔가 대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표 사원의 불법행위 210조 규정. 이게 원래 한 명 회사 규정입니다. 다른 회사가 준용하는 것이죠. 다음 대표권 상실 청구, 업무집행권 상실 청구가 똑같습니다. 각 사원이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 명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이 결의 방식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어떤 건 전원, 어떤 건 과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회사의 구조 조정이 되는 것들 아니면 정말 정관 변경처럼 또는 경업 승인처럼 중요한 건 전원 동의. 그 외의 거는 과반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전원, 나머진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요 사원에 대해서 먼저 업무집행과 대표권에 관한 정함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요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 사원이 돼요. 각 사원이 회사를 업무집행하는 겁니다. 다만 요 사원 중에서 특정한 사원만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정관 규정이 필요해요. 총사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관 규정으로 특정 사원을 업무집행 사원으로 정했다면 각 업무집행 사원이 업무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요. 각 사원의 과반수 또는 각 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로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 업무집행 사원도 업무집행에 대한 다른 정함을 하는 것이지요. 요것도 무조건 정관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 업무집행 사원은 무조건 전원 동의로서 업무집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오시죠? 각자 업무집행이 안 돼요. 다음, 이의제기. 이의권이라고 불렀었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만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각 사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즉시 중단을 하고 총사원의 과반수로서 정해야 됩니다. 다만 업무집행 사원을 따로 정했다면 각 업무집행 사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고냐 스토비냐를. 다음 대표권에 관한 정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 대표권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업무집행권은 사원이 쓸 수 있는 꽃갈이었지요. 감투였지요. 대표권은 이 감투에 다는 별이야. 그러니까 업무집행 감투가 있어야지만 대표권 별을 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만이 대표 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집행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업무집행 사원이 모든 사원이라면 모든 사원이 업무집행 사원이자 대표 사원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대표 사원에 대해서 다른 정함을 하고자 한다면 대표권에 대한 다른 정함은 정관뿐만이 아니라 총사원 동의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업무집행 사원 중에서 특정 사원을 대표 사원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공동 대표 사원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모든 사원들이 이제 기준이 되어서 총사원 동의가 되거나 총사원 과반수 동의가 되거나 특정 사원을 배제시키지 않고 모든 사원을 기준으로 전원 동의, 과반수 동의가 되는 것이 A와 B거든요. 한번 볼까요? A에 나오는 것들 전부 다 뭡니까? 구조조정이에요. 정관 변경 포함 구조조정들입니다. 사원의 가입과 퇴사도 어떻습니까? 정관 변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원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다음, 모든 사원을 기준으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지배인의 선해임. 요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인의 선해임. 요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조금 지엽적이고요. 다음, 다시 위의 표를 보시면 사원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원에게 이슈가 있는 거예요. 지분을 양도하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경업을 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제외하고 다른 사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거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건 전원 동의, 덜 중요한 건 과반수 동의로 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나를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 중요합니다. 경업에 대한 승인, 그리고 지분의 양도, 전부 양도건 일부 양도건, 그리고 그 설립 무효 취소에 있어서의 회사의 계속, 그때는 특정 사원을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자기거래 승인 꼭 기억하시고요. 제명 청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기타 내용.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 상실 청구는 각 사원이 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사유로서 회사가 해산하였을 때 회사 계속이 가능하다면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설립 무효 취소 시와는 달라요. 설립 무효 취소 시에는 그 특정 사원을 제외한 다 동의해야 돼. 하지만 회사의 해산의 경우는 사원의 전부나 일부만 동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반대한 사원은 퇴사 간주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명회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합자회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자회사의 내부 관계인데요. 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에 대한 것은요,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합자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합명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요. 그 외의 것들도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한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명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이런 식으로 틀리겠네요. 한명회사입니다. 다음 설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명회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립하고 등기도 해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정관기재사항이나 등기사항에 각 사원마다 얘는 무한책임사원이다, 유한책임사원이다 라는 것을 정관에도 기재를 하고 등기도 합니다. 또한 자, 합자회사는 적어도 한 명의 무한책임사원과 적어도 한 명의 유한책임사원이 정관을 기재해야 되기 때문에 1인 설립을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사원의 출자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책임사원의 출자는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노무나 신용 출자가 가능한 것이지만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 출자 가액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노무나 신용은 그 책임의 성격상 인정할 수가 없겠지요. 노무나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하고요. 다음 사원의 변동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무한책임사원은 한명회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원의 사성파, 퇴사 원인이고요. 다만 상속에 대해선 정관 규정이 있을 때 허용할 수 있는 예외 둘 수 있고요. 다음 지분의 양도, 무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는 자, 총사원 동의,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때 다른 사원에는 자, 합자회사에서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한책임사원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원에는 유한책임사원까지도 포함해서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다음 유한책임사원 보겠습니다. 자, 유한책임사원은 물론 사원이지만 투자자에 더 가깝죠. 투자자가 죽거나 좀 피성년 후견이 돼도 상관없어요. 돈만 많이 내면 돼.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의 사망과 성년후견의 계시는 퇴사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망을 하면 지분을 무조건 상속시킵니다. 피성년 후견이 됐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파산은요? 파산은 퇴사원인입니다. 하늘의 각주. 파산은 퇴사원인입니다. 왜 파산은 퇴사원인으로 인정할까요? 자, 유한책임사원이 파산을 하면 그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돈 받아야 되는 그 채권자들이 득실득실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퇴사를 시킴으로써 지분을 환급함으로써 그 유한책임사원의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파산은 당연퇴사 사유로 만든 것이에요. 다음 지분의 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양도는 자, 유한책임사원은 잘 보세요. 무한책임사원만 동의하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원 전원 동의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만으로 자, 사원이 바뀌고 이때의 정관 변경도요. 따로 총사원 동의 거칠 필요 없습니다. 무한책임사원 동의가 있으면 사원도 바뀌고 정관도 바뀌는 거예요. 다음 제명. 자, 합자회사의 사원의 제명은 한명회사 규정을 그냥 준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느 사원을 제명하건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 유한책임사원 포함해서 전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되어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제명이란 것은 회사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한 사람밖에 없어. 이런 합자회사에서
나머지 사원이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회사가 해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회사의 해산을 위한 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무집행권. 자,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의 역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 각자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 합자회사도 업무집행권에 관한 다른 정함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유한책임사원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사원만이 업무집행권을 가지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의 상실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각 사원이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업무집행의 방법. 자, 한 명의 사람 똑같긴 한데 무한책임사원을 기준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무한책임사원 또는 각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로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다만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주의하세요.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가 아니에요.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입니다. 이거는 좀 강조를 할게요. 무한 동그라미.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감시권. 자, 유한책임사원은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거나 대표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한 돈 제대로 쓰고 있는지 회계감독권 같은 건 수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이제 결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연도 말에 자, 회사의 회계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영업연도 말에 행사하는 거예요. 결산을 하고 나서. 다만 중요한 사유가 있다면, 자, 부득이하면 당장 들이닥쳐야 되겠지요. 따라서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 까먹으면 안 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예요. 자,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원칙 영업연도 말. 다만 예외,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이것 빼먹으면 안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예요. 나중에 법원의 허가 부분은 따로 모아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 외우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가로 4번 이익충돌의 방지. 자, 무한책임사원은 경업금지 의무와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한 명의 회사와 똑같이 부담을 하고요. 유한책임사원은요. 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규정이에요. 유한책임사원은 경업이 자유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도 경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자기거래금지 의무는요. 자, 유한책임사원이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부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고요. 학설로도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경업이 자유다는 아주 잘 나오고요. 자, 다음 외부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 사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한책임사원은 대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표권 상실 청구는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할 수 있고요. 다음 사원의 책임. 자, 무한책임사원 한 명 회사와 똑같고요. 그러니까 2차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이고요. 다음 유한책임사원은요. 유한책임사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채무 이행에 대해서 2차적이고 보충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직접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회사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사원마다 유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것이 연대 책임임에도 각각의 일정한 한도가 다른 그런 형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책임의 한도 중요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 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정해놓은 출자 가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 1,000만 원이 한도가 되되 이 중 600만 원을 이행했다 그러면 그 600만 원에 대해선 야, 회사 가서 봐도 나 이행했으니까 난 책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행하지 않은 잔액 4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죠. 다만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아니, 이익이 없는데 배당이 가능합니까? 네, 인적 회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충실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이익이 빵원이어도 회사에 돈 있으면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빼가는 돈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배당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출자를 다시 반환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 내가 출자를 이행한 금액이 줄어드는 거야. 그리고 책임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만큼 이행한 금액을 공제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들었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 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가산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의 출자 금액 중 600만 원을 이행했어. 근데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300만 원을 다시 빼갔어. 그럼 내가 이행한 금액이 600에서 300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내 책임도 400에서 700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산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음 출자의 변경. 사원의 출자 금액은 각 사원마다의 출자 금액은 정관기재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자 금액을 내가 늘리건 줄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관 변경을 위한 총사원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내가 사원의 내 출자 금액을 줄였다면 사원의 책임이 감소한 것이지요. 사원의 책임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기 1일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애프터 서비스 제공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원의 출자를 감소했다면 등기 1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하기 전 내가 1,000만 원의 회사 채무 부담하던 거 있다면 그 1,000만 원의 책임을 등기 후 2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원의 책임을 증가시켰다면 출자를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합자회사의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출자를 증액하면 사원의 책임이 늘어날 거 아니냐. 그래서 신입사원과 같이 소급 적용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출자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렸다면 출자를 증가하기 전에도 존재하던 채무에 대해서도 2,000만 원 한도로 책임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가로 안의 내용이고요. 소급 적용한다는 겁니다. 신입사원의 책임과 같다고 본다는 것은 소급 적용한다는 의미예요. 소급 적용. 다음 자칭 무한책임사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한책임사원이 아닌 자가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켰어. 그러면은 한명회사 규정대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죠? 자, 똑같은 규정입니다.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켰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부담해야 하라라는 것이에요. 사원이 아닌 자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시킨 것은 한명회사 규정을 따르고 유한책임사원이 오인시켰다면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근데 유한책임사원이 나 책임 한도가 1,000만 원이야 2,000만 원이야 라고 책임 한도를 오인시키는 경우에도 같다래요. 무슨 말입니까? 1,000만 원 출자한 사원이 책임 한도를 2,000만 원이라고 오인시켰다면 같다는 말이 뭐야? 2,000만 원 한도로 책임지라는 것이에요. 무한 책임은 아니고. 자, 다음은 사원의 책임과 변경. 자, 사원의 책임은 정관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 양과로 3번의 내용은 한명합자회사 규정 공통 내용이에요. 자, 사원의 책임은 정관 기재 사항이니 사원의 책임이 증가건 감소건 무조건 총사원 동의가 필요할 거예요. 자,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원의 책임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서 처음부터 무한책임사원과 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이 된다면 그때에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한 표가 사원의 책임 증가 감소 요 표고요. 자, 결국 사원의 책임이 감소라고 한다면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되거나 여기 유형이 나와 있죠.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감소하거나 아니면 사원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해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사원의 책임이 감소했을 때는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 후 2년간 등기 전에 내가 원래 책임을 부담하던 채무들 그 채무에 대해서 등기 전 책임을 2년간 유지하는 거예요. 다만 해산은 이것도 등기 시점 기준으로 5년간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원의 책임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지요. 뭐 유형을 본다면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이 되거나 아니면 유한책임사원의 출자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새로 사원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소급 적용합니다. 얘는 등기 고려할 필요 없어. 등기 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증가 후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무한책임사원처럼 책임을 묻거나 처음부터 그 증자한 책임을 묻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소급 적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합자회사까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합자회사의 결의 방식은 이건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비교한 표. 이 표는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니까 좀 별표를 쳐놓을게요. 여기서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유한책임회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책임회사 먼저 설립 절차. 사원들이 정관을 작성하는데요. 한명회사가 하는 점이 1인 설립을 유한책임회사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정관의 기재사항, 좀 특이사항을 본다면 먼저 각 사원마다의 출자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의 액이 정관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는 회사는 유한회사랑 유한책임회사 두 개 회사인 거예요. 다음, 자,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의 기관이거든요. 이 업무집행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집행자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해임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괄호 안의 내용을 보면요. 업무집행자의 성명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라면 성명 대신 그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래요. 이 문구를 기초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법인도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출자의 이행 방식 보겠습니다. 자,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원은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 등기 시점까지 반드시 출자의 전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 등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 이거는 한명회사와 거의 똑같습니다. 설립 무효 취소가. 다만 설립 무효회소에서 제소권자가 어디 갔어? 설립 무효회소에서 이건 따로 적어야겠네. 설립 무효회소에서 제소권자가 사원 및 업무 집행자가 제소권자예요. 자, 사원과 업무 집행자를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자, 내부적으로 인적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원이 아닌 자도 업무 집행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원이 업무 집행자인 경우를 전제하고서는 막 규정한 것들이 많아요. 보다 보면 이따 보겠지만. 다음 회사의 계속은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원의 지분. 자, 사원의 가입과 탈퇴. 자,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처럼 퇴사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유한책임회사는 자, 사원에 가입할 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원의 동의로서 정관을 변경하면 그때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만 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 정관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 정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언제 사원이 된다? 그 납입 또는 이행을 마친 때 사원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정 기일까지 얘가 납입이나 출자를 이행 안 하면 실권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일단 사원지위를 부여했다가 실권시키죠. 근데 유한책임회사는요. 애당초 사원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거야. 따로 실권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이에요. 다음 사원의 퇴사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의 퇴사의 임의퇴사, 한명회사와 똑같습니다. 자,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정한 때에는 6개월 전 예고하고 영업연도 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면 언제든지 퇴사가 준용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한명회사 합자회사는요. 자본 충실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면 연도 중에 그냥 퇴사하더라도 괜찮아. 일단 퇴사시켜도 괜찮아.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자본 충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해도 야, 지분 환급돼야 되니까 부득이해도 결산하고 퇴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법전을 보시면 287-24에서요. 상법 217조에 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이 요거거든요. 2항이 부득이 언제든지 2항은 명확하게 준용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 충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산을 한 다음에 퇴사시키자라는 취지로 부득이 언제든지를 준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그 밖의 퇴사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의 퇴사 원인은 제명 가능하고요. 이건 한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음에 지분압류 채권자에 의한 퇴사도 한명회사 규정 그대로 준용되고요. 다음에 상호변경 청구권도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명회사를 잘하면 유한책임회사도 반은 먹고 가는 거야. 자, 다음 퇴사 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회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퇴사한 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때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 금액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것이죠. 제명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제명만 제명 선고 시점이 아니라 그때 제명되는 거잖아. 하지만 제명에 대한 환급은 소송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명 청구로 당시를 기준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에요.
다음 잉여금 초과 환급 보겠습니다. 유한책임회사가 퇴사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자 잉여금을 초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유한책임회사는요. 이 순자산에 준비금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따 나와요. 그래서 사원이 출자한 가액은 무조건 자본금이에요. 그리고 이 자본금 외에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어떤 방식으로 벌었건 간에 무조건 이게 잉여금이 됩니다. 자, 그러니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자, 우리 회사에 자본금이 500원 있고 잉여금이 300원 있는데 사원에게 400원을 환급해 주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차변에 현금 400원 들어가고 여기에 일단 잉여금이 300원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채워야 돼? 자본금이 100원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초과해서 환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본금이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어떤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잉여금 초과 환급이 되면 자본금 감소가 돼. 적어 놓읍시다. 잉여금을 초과하여 환급한 경우 그럼 뭐가 일어나? 자본금 감소가 일어나.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그 환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의 제기에는 232조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용하는 것이고요. 다만 아주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아무도 몰라요. 자,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몰라. 다만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이 회사에 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0원 있어. 근데 여기에 자 200원에 800원이니까 자산이 1000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현금인 거야. 그러면 400원 돌려줘도 유동자산이 600원 남잖아. 그럼 야 그 현금이 600원인데 200원 못 갚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단의 각주를 보시면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환급 후에도 회사의 유동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 변제에 문제가 없다 라는 것을 자 잉여금을 초과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다라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자 우리 채권자 보호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담신으로 안심시킨다고 했었죠. 근데 이런 경우라면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 변담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럼 못하러 이의 제기라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사원의 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책임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해서는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자, 유한회사 아니에요. 유한회사 아닙니다. 한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명회사 규정을 준용하는 거예요. 다음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지분의 양도. 자,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요. 업무집행사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양도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자, 업무집행사원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업무집행사원이 모든 업무집행자가 사원이 아닌 자로만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사원 중 일부는 업무집행자로 뽑혔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경우는 한명회사처럼 지분을 양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있다면 합자회사처럼 지분이 양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약간 짬뽕이야.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없어. 그러면 한명회사처럼 지분 양도에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있다면 업무집행사원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처럼 그리고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비업무집행사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업무집행사원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처럼 지분을 양도하게 돼요. 그래서 업무집행사원이 따로 있다면 업무집행사원의 지분 양도는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 양도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 양도가 무한책임사원만 동의하면 되잖아. 그래서 비업무집행사원은 업무집행사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업무집행사원이
없어진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없어진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원 전원동의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양가로 3번 지분의 상속 합명회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기 때문에 사원의 사성파가 퇴사 사유입니다. 자, 주의하세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은 사망과 성년 의견 개시가 퇴사 사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한책임 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이죠. 하지만 사성파가 모두 퇴사 사유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양가로 4번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자기 지분의 취득 금지. 자, 자기주식의 취득이 자기주식 취득이 한명합자회사는 아예 개념이 없어요. 퇴사하면 그냥 지분이 그냥 반환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주식회사가 가장 자유롭죠.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어떤 목적이건 취득하는 게 있고 또 특정 목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 상관없이 취득하는 게 있고 유한회사는 무조건 특정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고 다음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책임회사는 취득 못합니다. 취득이 금지예요. 자,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양수할 수 없다. 그런데 뭐 합병 등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취득 즉시 소멸한다고 한 겁니다. 요 소멸은 사원이 퇴사했을 때처럼 소멸하는 거야. 무상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감자. 사원의 퇴사도 그냥 소멸하는 거거든, 지분이. 요것도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무상감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원의 퇴사는 뭐 일종의 유상감자고 요 소멸은 무상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소멸하는 거야. 다음 3번 사원의 책임,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한다.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다음 회사의 운영, 자 업무집행과 대표에 관한 내용을 볼 건데요. 기본적인 구조는 한명회사와 같아요. 다만 그 업무집행이 사원이 아니라 업무집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업무집행자,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할 수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하고요. 다음 업무집행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자 업무집행을 하고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 과반수의 결의로 하고요. 다음 정관으로 둘 이상의 공동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업무집행자도 정관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음 이의권과 감시권도 어떻게 될까요? 네, 업무집행자끼리 이의권과 감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집행권이 없는 사원이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처럼 감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업무집행자의 의무. 자, 사원이건 사원이 아니건 업무집행자가 경업회피 의무와 자기거래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사원이건 사원이 아니건. 그리고 경업에 대한 승인은 사원 전원 동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은 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하는 것이에요. 자, 다음 법인 업무집행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발로 뛰어 일할 수가 없지요. 따라서 해당 법인인 업무집행자는 나 대신 실제로 직무를 수행할 자, 이걸 줄여서 직무수행자라고 부르는데요. 직무를 행할 자를 그 법인에서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알아서 정해. 어떻게 정하라는 건 상법에서 규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정해. 그리고 이 직무수행자가 누구인지, 법인이 업무집행자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자가 누구인지는 대외적으로는 중요한 정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사원에게 알려만 주는 거야. 저희 법인의 직무수행자는 누구입니다라고 내부적으로 다른 사원에게 통지를 해서 알려만 주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등기는 되지 않아요. 등기가 되는 것은 업무집행자가 등기되는 거예요. 직무수행자는 내부적으로만 필요하니까 알려만 주는 겁니다. 등기는 하지 않아요. 다음 대표소송, 각 사원이 제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집행자에 대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표권. 업무집행자 중에서 대표 업무집행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정함이 없다면 각 업무집행자가 대표권을 가지고요. 다만 대표권에 대해서 다른 정함을 하고자 한다면 한명회사와 똑같습니다.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표권의 범위, 대표 업무집행사원과 회사 간의 소송 전부 다 한명회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업무집행자의 불법행위도 한명회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회사 연대 책임. 다음 유한책임회사의 결의 방식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원이 행사하는 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사원 중에서 업무집행사원과 비업무집행사원이 좀 나눠져요. 그리고 특정 사원을 제외하는 거. 그리고 업무집행자도 업무집행사원과
비사원 업무집행자가 좀 따로 있죠. 여기 좀 구조가 이렇게 좀 복잡해진다는 게 조금 달라요. 한 명의 사와 다른 점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기업재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가 아니라 업무집행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감사 같은 건 없습니다. 감사 같은 건 없고요. 다음, 유한회사는 입법이 좀 잘못돼 있잖아. 지점 비치 규정이 없잖아.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점 5년, 지점 3년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금에 관한 내용. 자,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 원금이 전부 다 자본금으로 들어가지 주발초 같은 준비금이 유한책임회사에는 없습니다. 다음,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이 정관기재사항이니 정관 변경을 통해서만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겠죠. 다만 한명합자회사와 달리 자본 충실이 중요한 회사다 보니까 자본금 감소에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다만 또 희한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유인물의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분 환급에 관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어디 갔어?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의 감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산 부채 자본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요 자본금이 감소를 해. 그럼 순자산 자체가 줄어들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익이 아니라 잉여금이 아니라 결손이 있는 회사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자본금보다 순자산이 결손만큼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더 적죠. 그러면 자본금을 감소했을 때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어때요? 커요. 결손이 있으면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반드시 큽니다. 크거나 같아요. 결손이 없어지면 같아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이라는 것은 결손이 있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 감소 후의 자본금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라는 것은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감자를 말하는 것이고 결손 보존 목적 감자라면 채권자 보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손 보존 목적 감자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생략되는 것은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가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나머지가 잉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유한책임회사는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이를 분배할 수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분배라는 것은 배당을 의미하는 것이죠. 잉여금의 분배, 배당에 관한 내용이고요. 잉여금을 한도로서만 배당할 수 있다. 그리고 잉여금을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잉여금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다음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는 이 잉여금 배당을 청구하는 데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문제는 잉여금 한도를 초과해서 분배한 거예요. 아까와 똑같습니다. 잉여금 한도를 초과해서 환급하나 잉여금 한도를 초과해서 분배를 하나 똑같다 이거죠. 그럼 자본금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따라서 잉여금 한도 초과를 분배한 경우에는 이때에는 조금 전 사원에게 환급하는 것은 채권자 이의가 가능하다 했어. 근데 이거는 채권자의 반환 청구가 또 가능합니다. 사원의 지분 환급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채권자의 이의 절차 정도만 거쳐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잉여금의 분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유출을 시키는 거잖아. 배당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출시키는 거니까 채권자가 더 열받잖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배당 반환 청구와 같은 개념으로 그 받은 잉여금 돌려놔 라고 사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유한책임회사까지 내용을 모두 살펴봤고요. 한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요 비교한 표도 올해 완전 싹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교재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이 표를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타 회사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 강의는 공개 강의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막바지쯤 돼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